네, 저 세 번째 시간 386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자, 아까 한만 저문체,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을 봤고요. 이제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자,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 그 나머지 전체예요. 그 나머지 전체인데, 먼저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이 만족 모형을 발전시킨 겁니다.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이 뭐야? 적정한 만족스러운 선에서 선택된다며. 그것을 집단적인 차원으로 해서 만족 모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용이 사이어트와 마치가 개인적 수준의 만족 모형을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것이 이 회사 모형이고요. 자, 니은의 고전 경제학 합리 모형을 비판하고 제한된 합리성과 다양하고 상충적인 목표를 가정합니다. 그죠? 저 만족 모형이랑 똑같잖아요. 자, 갈등의 준 해결. 갈등의 준 해결이 뭐예요?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의 준 해결. 아까 만족 모형이죠. 그죠? 어떤 정책 결정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정히 만족하는 선에서 만족 대안을 선택한다며. 그것이 집단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갈등의 준 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과 표준 운영 절차. 이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이 표준 운영 절차가 뭐죠? 우리 현장의 매뉴얼이 표준 운영 절차죠. 그래서 매뉴얼이 뭐예요? 특정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면 최적이에요? 아, 그건 아니죠. 특정한 그 사건들은 전부 다 개별적인 특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각 사건마다 최적의 대안은 다르죠. 최적의 문제 해결은 별도로 있는 거야. 근데 매뉴얼, SOP는 뭐야? 적절한 이 정도 갖추면 된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오케이? 표준 운영 절차. 아, 이 정도 우리 국가 행정이 이 정도면 돼. 이것이 표준 운영 절차고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한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모형이 만족 모형의 집단적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 이 회사 모형이기 때문에 갈등의 준 해결, 갈등을 완전 해결하면 합리 모형인 것이고 갈등의 준 해결이 만족 모형이죠. 그 만족 모형이 회사 모형으로 와서 갈등의 준 해결,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가 이 회사 모형, 만족 모형을 집단적인 차원으로 했을 때 매뉴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에서는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 대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데 그걸 집단적인 차원으로 연결해버리면 매뉴얼이 나오는 것이죠. 표준 운영 절차. 이 정도만 갖추면 그래도 뭐 괜찮은 행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매뉴얼 표준 운영 절차이기 때문에 이 회사 모형에서 갈등의 준 해결, 표준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한계를 보시면 기억에 회사 형태의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조직의 의사결정에 적용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조직을 꼭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저 경영학과 행정학 연속선상에서 막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딱 그냥 우리 행정조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사결정명들은 전부 이 회사 일반 기업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조직 의사결정에 적용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자, 지문을 보시면 회사 모형은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니죠. 벌써 극대화하니까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 집행하는 모형이다.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이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기 때문에 이 합리 모형에다가 회사 모형을 잘못 넣어서 틀렸고요. 저 니은의 회사 모형에서는 표준 운영 절차를 적용하려 한다. 그렇죠? 이 표준 운영 절차라는 것이 행정이 갖춰야 할 적정한 것을 정해 놓은 것이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적은 아니지만 행정이 갖춰야 할 적정한 것을 정해 놓은 것이 표준 운영 절차. 우리 현실에서는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 표준 운영 절차가 이 회사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이란 것은 니들이 뭐 합리 모형이나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만족 모형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만족 모형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론으로서 딱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왁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우연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들이 만나듯이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우연히 쓰레기통에 모여가지고 만나 그럼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이고 못 만나면 정책 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 네 가지 요인이 문해 기참이죠. 그래서 자, 코엔과 마치, 올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 표현이 나오면 그냥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정치 세계, 현실의 행정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또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인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문해 기참 이 네 가지 요인이 우연히 막 돌아다니다가 만나 그럼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이고 못 만나 정책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문해 기참 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한계를 보시면 기억에 일부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에 한정된다는 비판. 이게 뭔 말이냐면 쓰레기통 모형이 현실의 정책 결정을 잘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정책 결정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예컨대 우리 갑자기 그동안 막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큰 사건이 나면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막 갑자기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죽어버리면 홍수 관련된 재난 관련 입법들이 막 엄청 법을 통과해버리죠. 그게 바로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계기가 돼서 딱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 모형이 설명을 잘 해주지만 통상적인 정책 결정을 모두 쓰레기통 모형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이 한계의 기억입니다. 자, 디귿에 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모형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야, 그렇게 다 우연적으로 정책이 결정돼? 그럼 학문이 뭔 필요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죠? 아니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학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책학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연히 이루어지는데 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에 이론을 만들고 막 논문을 쓰고 하냐고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니까 우연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겠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이 디귿의 비판입니다. 자, 지문을 좀 보시면 기억에 점증 모형은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정책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갑자기 확 그냥 마련돼 버려. 사회적 욕구가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빠른데 그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증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니은의 혼합 탐사 모형은 이 혼합 모형을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아까 한만 저문초의 혼합 모형,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혼합 탐사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하면 바로 그냥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들어갈 자리에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 적어놔서 틀렸고요. 리을을 보시면 리을 쓰레기통 모형은 문해 기참이죠. 그래서 시간이 아니라 참여자가 들어가야 되죠. 문해 기참. 이 정책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문해 기참. 그것들이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서 딱 만나. 그러면 쓰레기통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못 만나면 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오른쪽에 정책의 창 모형을 보시면, 정책의 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랑 똑같은데, 아까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하여튼 쓰레기통 모형이건 정책의 창 모형이건 정책은 우연히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결정되는 것을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쓰레기통 안에서 우연히 만난다고 표현을 하고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그것만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모형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킹던이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켜서 만든 이론으로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세 가지 흐름이 만나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대요. 그 세 가지 정책 결정 요인이 문정치입니다. 문정치. 그래서 디귿에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 세 가지가 그냥 지 알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면 그 우연히 만나는 것을 저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쓰레기통 안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막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정책의 창이 열려. 그러면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 문정치, 정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자, 아래 지문을 보시면 킹던의 모형에서 정책의 창 모형이죠. 킹던의 모형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문정치 맞네요. 문정치 세 가지 흐름이 상호 의존적 경로를 따라서 진행돼?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이나 정책의 창 모형이 아니죠. 각자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의존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이나 정책의 창 모형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얘네들이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난대.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그냥 우연히 그냥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니네 연구할 필요도 없어. 이런 비판이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하고 이 정책의 창 모형이죠. 자, 앨리슨 모형은 1962년에 이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2차 세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소 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이 막 이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 1962년에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 있는 쿠바에다가 쿠바가 이제 공산화됐어. 그 직전에 쿠바가 공산화되니까 거기다가 핵탄두를 설치해달라고 소련에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은 개 난리가 된 거죠. 왜 그래? 그 바로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 봤잖아요. 터뜨려 봤더니 그냥 핵폭탄이 진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 쿠바에다가 핵탄두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엄청 엄청난 혼란에 이제 빠진 것이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해? 해상 봉쇄를 결정합니다. 왜냐? 그때 기술로 비행기로 실어 날릴 수는 없어. 배로 실어 날려야 되는데 해상을 봉쇄해버린 것이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소련이 오면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는 것이죠. 해상 봉쇄를 결정합니다. 그 해상 봉쇄 정책 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세 가지가 서로 달라. 세 가지가 관점이 서로 달라요. 여기 합리 모델, 조직과정 모델, 관료정치 모델, 이걸 각각 모델 1, 모델 2, 모델 3라고 하는데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상 봉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정책학이 이제 꽃 피워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동안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학자, 그중에서 정책학자들이 정부 정책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회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저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측이라든가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앨리슨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앨리슨 모형이 정책학이 꽃 피워지는 그 시발점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앨리슨 모형이라서 이 행정학 안에서는 또 정책학, 행정학의 주류, 정책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환점, 이정표를 세운 것이 앨리슨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합리 모델에서는 이 국가 전체의 최적의 대안으로서 설정한 것이 바로 저 해상 봉쇄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케이? 합리 모형에서는 모든 대안을 다 검색해서 이 USA를 위해서 미국을 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해서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이 해상 봉쇄 결정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합리 모델로. 모델 2에서는 하위 부서들, 하위 집단들, 즉 뭐 국방성은 국방성대로 또 외무부는 거기가 외무부가 국무부죠.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이렇게 자기들대로 자기 부서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각자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냥 적절하게 만족하는 저 해상 봉쇄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딱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모델 3에서는 저 정치 지도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각자 그냥 움직인 거야. 각자 그냥 움직였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해상 봉쇄 결정으로 딱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모델 3입니다. 그래서 모델 1, 2, 3가 각각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해상 봉쇄 결정을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사회 지도자들이 딱 그 앨리슨의 발표를 딱 보면서 학문이 정책 결정도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정책 결정도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앨리슨 모형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지문 니은을 보시면 지문 니은. 자,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게 뭐예요? 어떤 독립적인 개인들의 각자 행동에 우연히 그냥 쓰레기통 모형처럼. 모델 3가 모델 1이 합리 모형에 가깝다면 모델 3는 쓰레기통 모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냥 움직였는데 특히 케네디는 케네디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자기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최고 지도자들이 각자 막 움직였는데 우연히 쓰레기통 모형처럼 딱 그냥 해상봉쇄 결정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의 어떤 정치적 자원에 의존하고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의 행동으로서 해상봉쇄 결정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 3입니다. 모델 1이 아니라 모델 3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자동화 결정 모형이에요. 사이버네틱스 로봇 오케이? 자동화 결정 모형이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합리 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분석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적응적, 관습적, 시행착오적 의사결정. 그래서 로봇에 의한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봇에 의한 결정. 그래서 여기 로봇에 의한 결정이 적응적, 관습적, 시행착오적은 왜 나와? 로봇으로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계속 입력 새로 하잖아. 그죠? 뭐가 좀 안 맞으면 입력 새로 하고.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예시 장치로 이제 들 수 있는 것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예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다음에 추가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통화량이나 이자율 결정하는 거. 오케이? 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25도 이상으로 가면 난방 장치 끄고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난방 장치 켜고 이런 거잖아요. 대신 운영하다가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그러면 그거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는 해봤더니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불을 떼는데 한 겨울에는 15도부터 떼면 안 되고 한 17도 정도부터 떼야 이게 너무 확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추가로 거기다가 다 입력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적응적, 관습적, 시행착오적 이런 표현을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자, 이자율, 통화량 결정. 이자율을 일정 수준에서 조절하려고 하죠.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지고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올라버리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또다시 국민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어떻게 유지해? 이자율이 올라가면 통화량을 줄여. 죄송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통화량을 늘려.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죠. 경쟁이 붙어서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면 통화량을 줄이면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적절하게 설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으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기억은 받고요. 니은의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의 지속적 제어와 환류를 통한 적응적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다가 또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 경제 활동이 나빠지면 목표 이자율을 내리고 경제 활동이 너무 활성화되면 목표 이자율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적응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자, 지문을 보시면 합리 모형에서는 자동 온도 조절장치 하면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죠. 자동 온도 조절장치. 자동으로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그러면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게 사이버네틱스가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계에 의한 정책 결정, 기계에 의한 행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이라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자, 디귿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뭔 소리요?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한 탐색해. 모든 대안을 다 검색해.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이 들어갈 자리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넣어서 틀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 경찰 인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 인사관리. 아래에 3번에 인사행정의 2대 원칙이 있습니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있는데요. 자, 역관주의를 보시면 역관주의가 1828년 이 잭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역관주의가 이제 출발합니다. 이 잭슨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요? 미국 서부 출신의 최초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언제 독립했어요?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해가 1776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미국 독립을 선포해서 미국은 진짜 역사도 엄청 얼마 안 되는데 세계 최고 강대국이죠. 어쨌든 미국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에 이제 자리를 잡죠. 미국이 제가 여기 이제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미국이 유럽에서 도망가서 미국 동부에 자리를 잡죠. 미국 동부가 미국의 중심이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에팔레체 산맥이 동부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에팔레체 산맥이 있어. 미국의 동부 서부를 뭘로 나눠? 에팔레체 산맥으로 나눕니다. 동부는 작아. 서부는 엄청 넓어. 근데 동부에서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부 출신이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어요. 서부 출신 최초 대통령이 잭슨입니다. 이 잭슨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 사회의 단점을 잭슨은 서부 출신으로서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동부 출신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해먹으면서 친절하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동부 사람들, 그 공무원들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잭슨이 역관주의를 딱 도입한 것이 공무원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공무원들 싹 갈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돼버린 사람이 이 잭슨입니다. 그래서 잭슨이 역관주의를 도입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잭슨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역관주의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엄청 나쁜 것인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행정학에서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있어. 역관주의도 장단점이 있고 실적주의도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역관주의가 출발 자체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역관주의를 한 50년 넘게 했더니 역관주의도 완전히 썩어버린 것이죠. 왜 그래?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공무원을 만들어주는데 정당의 충성도를 어떤 것으로 따져? 돈으로 따지는 것이죠. 선거 기부금을 많이 내. 그러면 정당에 충성하는 것으로 봐버려가지고 돈 많이 낸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고 심지어는 돈 많이 낸 사람한테 공무원 줄 자리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막 공무원 자리를 유인설관이라고 하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행위가 막 되니까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역관주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 뭐예요? 1883년에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실적주의가 시작됐다고 이제 하는데 그 바로 직전 1881년에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왜 암살돼? 기토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그때는 이제 차가 별로 없어서 대통령이 시골 가려고 기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딱 기다리다가 그냥 총으로 쏴서 대통령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어? 기토라고 하는 의사가 선거 자금을 엄청 많이 냈거든. 공무원 시켜준다고 약속을 듣고 선거 자금을 냈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자리를 안 주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총 가지고 와서 대통령을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야, 역관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바로 직후에 이제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역관주의의 종언을. 그러나 오늘날 역관주의가 완전히 없어졌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관주의가 실적주의와 함께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행정에서 얘기하기를 완전히 나쁜 것으로, 역관주의는 나쁘고 실적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역관주의 1828년 잭슨 대통령이 잭슨 민주주의로서 출범시킨 것이 역관주의고요. 자, 공직 임용에 있어서 능력, 자격, 업적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즉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임용하는 제도가 역관주의고요. 자, 디귿에 주의할 것은 행정을 단순하게 봐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역관주의의 발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뽑음으로써 선거 때마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하니까. 복잡하면 선거 때마다 가르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니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까지 다 채워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본 것이 역관주의죠. 자, 이번에 실적주의는 먼저 이제 가필드 대통령 암살을 좀 앞에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가필드 대통령 암살돼 버렸어. 역관주의, 그 선거자금 엄청 많이 낸 기토라는 청년이 자리를 받지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대통령을 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엄청 미국 사회 자체가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펜들턴법을 제정하면서 실적주의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2차 추미론령으로 도입하게 되고요. 자, 기억에 중간에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면을 객관화된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기반도 됐습니다. 니은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정당원한테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실적, 시험 잘 칠 수 있는 사람, 실적, 능력, 자격, 시험 이런 걸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차별은 금지됩니다. 아까 역관주의에서는 정당에 충성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주의에서는 능력,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뭘로 증명해? 시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장단점을 보시면요. 자, 왼쪽이 역관주의였고 오른쪽이 실적주의였는데, 자, 역관주의를 보시면 역관주의 장점, 정당 이념의 철저한 구현으로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찍어버리면서 공무원을 갈아치워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적 통제에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역관주의가 단점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장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죠. 지금 국민이 공무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시청 공무원도 가르칠 수 있어. 어떻게 가르쳐? 공무원은 철밥그릇이죠. 왜 철밥그릇이라고 그래? 철밥그릇이 깰 수 없잖아요. 유리밥그릇은 깰 수 있는데 철밥그릇은 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철밥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이 국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을 철밥그릇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역관주의에서는 공무원을 가르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선거 때 다른 정당에다 투표해버리면 공무원이 갈아치워져 버리는 것이 역관주의죠. 3번, 관직의 특권화 배제, 관료제의 침체 방지. 그렇죠. 관료제가 계속 갈아치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료제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단점을 보시면 인사행정이 정실화될 수 있죠. 정당의 충성도를 따라서 공직에 임용한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선거자금 많이 낸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직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끝에 인사의 공정성을 제어할 수 있고요. 3번, 인사 부패가 연관되기 쉽고요. 4번,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행정은 곤란하죠. 공무원들이 다음 선거 때 갈아치워질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행정을 하겠냐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냐고요. 안 세우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5번에 불필요한 관직의 증설로 예산 낭비. 그렇죠. 선거자금 많이 낸 사람 공무원 자리를 줘야 되는데 공무원 자리가 없어? 야 그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실적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 화살표를 보시면 첫 번째, 각국의 역사를 보면 실적주의가 반드시 역관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로 볼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맞는 지문이라니까요,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역관주의는 꼭 완전 악이고, 실적주의는 악이, 배비가 아니라 악, 이불, 예? 악. 역관주의는 악, 실적주의는 선,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그럼 실적주의만 기반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역관주의 요소가 가미돼 있죠. 장차관도 다 역관주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2달 안에 누구든 가고 싶어하는, 누구든 좋아하는 그런 자리를 7천여 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 경찰청만 아니야. 하여튼 각 부처 청장, 장관 차장, 장관, 차관 할 것 없이 그거 말고도 엄청난 자리들이 있는 거야. 각종 공사, 공단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딱 되면 한 2달 안에 한 7천 개 자리가 쫙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역관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적주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 플러스 역관주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왜? 역관주의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차관이 평생 장차관 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지. 그죠? 우리 이제 근무를 하다가 기관장 이상한 새끼 오면, 기관장 이상한 사람 오면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저 사람 갈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든. 왜냐면 가고 나면 그냥 끝나니까. 만약에 장차관이 평생 장차관 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우리 기관장 바뀌지가 않는 거지. 기관장 뭐 5년, 10년 가봐.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역관주의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살표에 대부분 고위직에는 정실 기준이 역관주의가 중하위직에는 실적주의가 이렇게 적용돼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아래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시면 의의가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있는 생의 일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 즉 평생 해먹는 제도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뒤에 이를 위해서는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공직이 젊은 남녀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젊을 때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평생 인생을 가꾸는 제도로 공직을 활용하는 제도를 직업공무원제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젊어서 들어와서 평생 해먹는 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도를 딱 얘기하면 꼭 실적주의와 똑같으냐 이런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를 추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맞아. 그러나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적주의를 개방형 실적주의를 운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직업공무원제하고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평생 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주의를 개방형으로, 즉 나이 제한 없이 실적주의를 운영해버리면 나이 많이 든 사람들도 막 공무원 지망해.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평생 해먹어야 직업공무원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확립 요건이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시키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실적주의.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아니 공무원이 젊어서 들어와서 평생 공무원을 해먹는데 정치하고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나라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또 신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폐쇄적 인력 충원. 중간 단계에서 나이 든 사람이 막 들어오면 지역공무원제는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평생 해먹어야 지역공무원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의 장점. 장기 근무 유도로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단점은 채용 연령 제한으로, 즉 지역공무원제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공무원 들어와서 평생 해먹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용 연령 제한이 직업공무원제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그렇게 채용 연령 제한을 하면 공직의 기회 균등을 저해하죠. 나이 조금 많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공직 집단의 보수와 관료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맨 끝에 4번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보시면 깊은 관련성을 가지나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펜들턴법 제정으로 실적주의가 확립됐으나 직업 공무원제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0년대 이후죠. 그래서 미국은 펜들턴법 제정으로 역관주의가 확 약화되면서 시험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들어왔죠. 그러나 미국은 그때도 계속 한번 들어온 사람이 평생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이죠. 민간 부분하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1930년대 들어와서 우리도 직업 공무원제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도 공직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평생 하지 않죠. 미국은 막 직위 분류제 입장에서 막 왔다 갔다 막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젊어서 들어와서 평생 해먹지 않습니다. 막 민간 부분으로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공무원 제도죠. 자, 유럽의 경우 직업 공무원제는 일찍부터 도입됐지만 실적주의는 최근에 들어서야 확립된 점에서 직업 공무원제와 실적주의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를 개방형 실적주의를 운영해버리면 직업 공무원제는 불리합니다. 불리해. 그래서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는 같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